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 로사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김수음 작가의 국수라는 단편 소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음 작가는 1974년 울산에서 태어나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의 느림에 대하여가 1998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중세의 시간이 각각 당선되어 등단하였는데요. 작품으로 침대, 백치들, 아름다운 제인들을 비롯해 단편과 장편 소설이 다수가 있습니다. 국수는 2012년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 작품인데요. 아이를 낳지 못해 이혼당하고 재치로 들어온 집에서 30많은 한 생일을 보낸 끝에 말기암 선고를 받은 계모를 위해 의붓딸이 손국수 만드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표현합니다. 밀가루 반죽부터 처음 계모가 집으로 오던 날 끓여주었던 방법대로 시도해 보는데요. 작품 속의 가족의 끈을 국숟가락과 대비하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도 합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수 김수음. 그래요. 지금은 반죽의 시간입니다. 분분 흩날리는 밀가루에 물을 한 모금, 두어 모금, 서너 모금 부어가면서 개어 한 덩어리로 뭉쳐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부르튼 발 뒤꿈치만 같을 덩어리가 밀크로션을 바른 아이의 얼굴처럼 매끈해질 때까지 이기고 치대야 하는 시간이지요. 여무지게 주물러야 하는. 그저 들기름이 어디 있을까 싱크대를 뒤적이다 우연히 밀가루 봉지를 보았던 것뿐입니다. 노란 고무줄로 감아 입구를 봉한 4킬로들이 밀가루 봉지를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국수를 한 대접 끓여야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고 말았지요. 내 손으로 반죽을 빚고 밀개로 밀어 한 가락 한 가락 고르게 면발을 뽑아서는 나는 당장 큼직한 양푼을 찾아 봉지 속 밀가루를 쏟아부었습니다. 봉지를 탈탈 털어가면서까지 받아낸 밀가루는 분량이 서너 대접가량 됩니다. 이만큼의 밀가루로 얼마만한 반죽 덩어리가 만들어질지 좀처럼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과연 몇 가락의 국수발을 뽑아낼 수 있을지 말이에요. 붉은 고춧가루 봉지와 당면 봉지 뒤에 유령처럼 웅크리고 있던 밀가루 봉지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나는 지금 쌀로 죽을 쓰고 있을 테지요. 한 줌의 쌀을 냄비에 쏟고 들기름에 들들 볶다가 쌀뜨물을 붓고 주걱으로 저어대고 있을 테지요. 쌀알이 냄비 바닥에 늘어붙지 않고 죄 떠올라 바글바글 들끓을 때까지요. 쓰잘머리 없는 상념만 같은 밥알들이 죄 떠올라. 죄다. 소금알들이 물에 녹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고작 모래알 만한 소금알들이 유리컵 바닥에 바위처럼 무겁게 가라앉은 채 좀처럼 녹아들려 하지 않습니다. 칠성 사이다 마크가 찍힌 유리컵 속 물은 응고된 듯 고요하기 그지없습니다. 찰나, 찰나. 소금알들이 녹아내리고 있을 테지만 저의 미혹하고 조급한 두 눈이 감지하기에는 그 진도가 너무나 더딥니다. 소금알들이 스스로 녹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마냥 넋을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러기에는 남은 시간이. 나는 기어이 수저통에서 젓가락을 꺼내듭니다. 손잡이 부분에 봉황이 그려진 젓가락으로 유리컵 속 물을 휘휘 저어줍니다. 지름이 5cm나 될까요? 좁다란 유리컵 속에서 회오리가 일면서 소금알들이 떠오릅니다. 휘휘. 회오리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현기증이 나네요. 저 어지러운 회오리 속으로 저 자신이 통째로 빨려드는 듯한 착각이 다 듭니다. 소금알들이 마침내 녹아든 물을 조금씩 인색하다 싶을 만큼 조금씩 부어가면서 밀가루를 뒤적뒤적 섞어줍니다. 밀가루가 축축이 젖어들고 엉기면서 내 손가락에 들러붙습니다. 소나기에 잡히는 대로 밀가루를 주물럭거려 덩어리를 만듭니다. 손가락 마디들이 구근처럼 붉어지도록 꾹꾹 눌러가면서 껌처럼 덩이져 양푼에 들어붙으려는 밀가루를 손가락으로 긁어가면서 그래요. 언젠가 저에게 이러한 시간이 반죽의 시간이 찾아오리라는 걸 나는 막연하게나마 짐작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굼뜬 손가락들을 오므리고 펴기를 반복하면서 견뎌내야 할 반죽의 시간이 말이에요. 오후의 빛이 으깨진 홍시처럼 널린 부엌창. 그 창을 무심히 등지고 앉아서 이렇게 꾹꾹 반죽을 치대면서 부엌을 둘러봅니다. 곳곳 들뜨고 긁힌 노란 민무늬 장판지와 회색 싱크대, 보라색 꽃무늬 벽지, 하도 오래되어 백살 노인네만 같은 냉장고, 치사와 보온 기능뿐인 밥솥, 알로에가 심어진 파란 플라스틱 화분, 연두색 쓰레기통, 농협에서 얻은 달력과 복조리,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무스름한 냄비들, 십장생이 그려진 쌀 항아리, 다리를 접어 냉장고에 기대놓은 둥근 소반. 반죽의 시간은 나무를 다듬는 시간과는 다를 테지요. 조기의 몸뚱이에서 비늘을 긁어내는 시간과도요. 김을 펴놓고 들기름을 바르는 시간과도요. 불린 미역을 바락바락 주물러 치대는 시간과도 한 움큼의 마늘을 빻는 시간과도 물을 채치는 시간과도 우엉 껍질을 벗기는 시간과도 후라이팬에 깨를 볶는 시간과도요. 세상의 모든 그림자가 옅어지는 오후 5시, 평소 같았다면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빨래들을 거두어 개키고 있었겠지요. 그런데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리고 그그저께도 이렇게 당신의 부엌에서 밀가루 반죽을 개어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어째서일까요? 반죽이 자꾸만 쩍쩍 갈라지고 터집니다. 반죽이 차지도록 치대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국수발 삶는 냄새가 맡아지는 것 같습니다. 집안 어디선가 솥단지 그득 국수발들이 서로 엉키고 풀어지면서 끓고 있는 것만 같아요. 국수발 삶는 냄새. 그 냄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밀가루로만 반죽해 뽑아낸 국수발들이 삶아지면서 풍기는 그 냄새를 말이에요. 담담, 심심한 듯 은근히 구수한, 허기를 가만히 흔들어 깨우는 그 냄새를. 그 냄새는 기계로 뽑아 말린 소면이 삶아지면서 풍기는 냄새와는 또 다릅니다. 뭐랄까 오르간 소리와 피아노 소리의 울림이 다르듯이 말이에요. 밥상 가까이 국수 솥단지가 놓여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비스듬히 기울어 뚜껑이 열린 채로 말이에요. 거무스름하게 그을린 솥단지 밑에 받쳐둔 신문지 뭉치, 솥단지 옆 탑처럼 쌓인 양은 대접들, 솥단지 손잡이에 걸쳐있던 흰 행주, 양은 국자로 퍼올리던 국수빨들, 국수빨들에서 피어오르던 허연 김, 양은 대접에 걸쳐진 국수빨을 조용히 쓸어 담던 손가락. 아무래도 반죽이 빡빡하니 너무 된 듯해요. 물을 조금만 더 넣어야겠습니다. 한 모금만. 아니에요. 2모금. 그래요. 딱 2모금만. 물량이 늘어날수록 반죽이 질척질척 만만. 그래요. 만만해지겠지만
까딱하다 반죽이 질어지면 기껏 뽑아낸 국수빨이 난장난장 늘어질 테니까요. 반죽이 겨우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반죽이 너무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손님처럼 마루 한쪽에 옹숭그리고 앉아 밀가루 반죽을 이겨대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손바닥 안에 손금이 다 닳아지지나 않을까 염려될 만큼 반죽을 꾹꾹 눌러대던 꾹꾹. 당신이 반죽 속에 몰래 섞어 넣어 그렇게 꾹 누르고 눌러야만 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벌써 29년 전이던가요? 당신이 우리와 살러 왔을 때 꼭 지금의 내 나이였으니 말이에요. 43이던 당신은 72살이, 14이던 나는 43살이 되었으니 당신이 오던 날 친척 어른들이 방 안에 모여 쉬쉬 나누던 성녀 어쩌고 하는, 애를 낳지 못해 이혼당한 여자라는 소리를 엿들어서였을까요? 어린 내 눈에 당신이 그저 식모살이를 살기 위해 들어온 사람처럼 기가 죽어 보였던 것이지요. 당시 중앙시장에서 공구 장사를 하던 아버지는 당신을 집에 데려다 놓고 일을 나가버렸지요. 친척 어른들이 돌아간 뒤 당신은 부엌으로 들어가 양은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찐 고구마나 포기김치를 담아낼 때 혹은 쌀을 씻을 때나 쓰던 양푼에는 밀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양지이던 마루의 응다리 지도로 당신이 꾹꾹 누르고 치댄 반죽을 밀어 뽑아낸 국수빨, 그 국수빨로 끓여낸 국수, 그 국수에는 알고명은커녕 감자나 호박, 파 한 조각 들어있지 않았지요. 당신은 간조차 치지 않은 국수를 퍼 나와 동생들 앞에 한 대접씩 놓아주었습니다. 멋이 그리 못마땅하고 멋에 그리 부하가 치밀었던 것인지 나는 당신이 기껏 뽑아낸 국수빨들을 숟가락으로 뚝뚝 끊었습니다. 대접 속 국수빨을 죄다 뚝뚝. 손목이 벌써부터 저려옵니다. 얼마나 더 이겨대고 주물러야 반죽이 적당히 찰지고 끈기 있어질까요? 얼마나 더. 꾹. 반죽에 매달려 있으려니 속절없이 나이가 들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반죽에 밀가루를 솔솔 뿌려가면서 밀개로 밀 때쯤 내가 당신만큼 맥없이 늙어 있을 것만 같아요. 냉골 같던 남편이 죽고 의붓자식들마저 다 떠나버린 집. 이 집을 혼자 지키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반죽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국수를 끓여 먹으려니까 네 생각이 나서 말이다. 꾹. 문득 당신은 제게 전화를 걸어와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했습니다. 국수요? 아버지의 식성을 닮아 칼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는 걸 당신은 모르는 걸까요? 더구나 맏딸인 나는 아버지의 야박스러운 성격을 가장 많이 닮은 자식이 아니던가요? 그런데도 당신은 손수 반죽을 해 끓여낸 국수를 제게 한 대접 먹이지 못해 그렇게나 아쉬워했습니다. 주물럭주물럭 반죽을 치대는 제 손가락들이 왜 이렇게 낯설까요? 마치 남의 손가락을 몰래 훔쳐다가 제 손가락인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반죽을 치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잠든 당신의 손가락들을 몰래 훔쳐다가요. 당신이 처음 우리 앞에 끓여내놓은 국수 말이에요. 그 국수에 알고명이 얹어져 있었대도 내가 숟가락으로 국수빨들을 뚝뚝 끊어버릴 수 있었을까? 하다못해 긴 부스럭이라도 뿌려져 있었대도? 혀가 말이다. 혀가 왜요? 혀가 어찌나 욱신거리고 쑤시는지 국수를 건져 먹다 말았다.
국수가 닿기만 해도 혀가 대패에 쓸리듯 아파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구나. 불쑥 변덕이 나면서 반죽을 내던져 버리고만 싶습니다. 슈퍼에 가면 손으로 반죽을 빚어 뽑아낸 것보다 찰지고 부드러운 국수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뭔 궁상이고 극성인가. 저 자신에게 짜증마저 침입니다. 반죽뿐 아니라 양푼까지 패대기 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고 꾹, 어쩌면요, 꾹, 꾹,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는 반죽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꾹, 언제부턴가 당신만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지고 도망다니는 기분이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혀 좀 끊어줘라. 새벽 2시 당신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끊고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끊어 없애고 싶을 만큼 통증이 심한 당신의 혀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요. 정작 당신의 혀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2달이나 지나서야 나는 당신을 서울에 올라오게 해 병원에 데리고 갔더랬지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 그리고 이런저런 검사들. 3시간 넘게 이어진 검사 탓에 당신과 나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는 것보다 검사실까지 찾아가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당신을 더 고단하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아픈 사람들 천지인지 검사실마다 역 대합실처럼 북적거렸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와 내가 당신을 데리고 들어간 곳은 국수집이었습니다. 검사를 받느라 전날 저녁부터 굶은 당신을 데리고 들어갈 만한 마땅한 식당이 그 국수집 밖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주문한 지 10분쯤 지나 스테인리스 대접에 담겨 나온 국수는 당신이 끓여내는 국수와는 달랐지요. 같은 국수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음식인 것처럼 말이에요. 한 그릇에 7,000원이던 사골 국물에 납작 가느다란 국수바를 말고 호박과 쇠고기 고명을 얹은 국수를 당신은 국물만 2숟가락 뜯어 말았습니다. 당신이 끓여내는 국수, 그 국수가 얼마나 먹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 있었지요. 서울에 올라와 직장에 다니며 혼자 자취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저녁, 나는 집 앞 슈퍼에서 밀가루를 사다가 반죽을 했습니다. 적당한 양푼이 없어 냄비에 밀가루 한 봉지를 다 쏟아붓고 물을 찔끔찔끔 부어가면서요. 텔레비전 앞에 웅크리고 앉아 질척한 밀가루 반죽이 온 손가락에 덕지덕지 달라붙도록 반죽을 치대었지요. 자취 살림이라 밀개가 없기도 했지만 나는 기껏 이겨갠 반죽 덩어리를 비닐봉지에 싸 냉장고 야채 박스에 쳐넣어 버렸지요. 나중에 냉장고를 정리하다 꺼냈을 때 반죽 덩어리는 돌덩이처럼 단단히 굳어 시퍼런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 내다버린 그 반죽 덩어리가 어딘가에서 돌덩이처럼 굴러다니고 있을 것만 같아요. 이 세상 어딘가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을 것만. 구르고 구르다 자갈로 흩어지고 모래로 흩어져 버릴 것만. 어쩌다 지구 대기 밖까지 날아가 화성에 닿는 모래가 있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 그 반죽 덩어리가 화성을 닮았던 것도 같아요. 종종 모래 폭풍이 일고는 한다는 화성을 말이에요. 고백하자면 그날 나는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직장인데다 다닌 지 고작 5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일까요? 커피 자판기 앞에서 해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그저 국수가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뽑아진 국수바를 한 접은 입속에 말아놓고 소처럼 씻고 싶다는. 다시 취직이 되기까지 9개월이나 걸렸지만
나는 당신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고요한지 반죽을 빚고 있는 나 자신과 까무룩 잠든 당신만이 유일한 생존자 같습니다. 얼마나 더 주무르고 치대고 이겨야 국수발을 볶기에 적당한 반죽이 만들어질까요? 당신이 양푼 속에서 소금물을 부어가며 치대고 치댄 것, 그것은 혹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내가 당신의 부엌에서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을 줄은 정말이지. 꾹. 조금만 더 꾹꾹. 당신이 내 집을 찾아왔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더랬지요. 결혼한 지 8년째 되던 해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고 누워 지낼 때였습니다. 부산으로 며칠 출장을 떠나면서 남편은 당신에게 연락을 취했고 당신은 그 이튿날 새벽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내 집을 찾아왔습니다. 국수가 먹고 싶다면서 당신은 낯선 내 부엌에서 밀가루를 반죽해 국수를 끓여냈지요. 당신이 처음 우리를 찾아온 날처럼 식탁 밑에 옹송그리고 앉아서는 말이에요. 닭을 한 마리 푹 꼰 국물에 국수발을 말고 연한 살점만을 쭉쭉 찢어 들깨와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묻혀서는 고명으로 올린, 한 대접 비우고 나면 절로 몸보신이 될 것 같은 닭 칼국수를 말이에요. 당신은 양념장 대신 집에서 담아 가져온 나박김치를 곁들여 식탁에 차렸습니다. 맘 편히 기다리면 들어설 거다. 기다리다 보면 자연히. 당신이 돌아간 뒤 나는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변기에 쏟아버렸습니다. 당신을 태운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1층에 닿기도 전에 당신의 운명과 내 운명을 저주하면서요. 자변기가 한 가락 남김없이 국수발을 삼킬 때까지 밸브를 내리고 또 내리면서 그렇게나 내 몸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탓을 나는 당신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와 피 한 방울, 살 한 점, 뼈 한 가닥 섞이지 않은 당신 탓으로요. 당신의 운명이 내 운명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낱낱 풀어져야 할 두 가락의 국수발이 익으면서 애매하게 들러붙은 것처럼 당신의 운명과 내 운명이 붙어버린 것만 같아서 기다리다 보면요. 그 누군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걸 내가 너무 일찌감치 알아버려서일까요? 세탁소를 하던 외삼촌 집에 잠깐 다니러 간 내 어머니. 저녁 전에는 돌아올 거라던 어머니는 아무리 기다려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지요. 저녁이 농익다 못해 검게 짓물러 터지도록 말이에요. 짓물러 터진 자리에 허연 곰팡이 꽃이 피어나듯 날이 환하게 밝아오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오던 날도 나는 온종일 어머니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리다 보면 어머니가 살아 돌아올 것만 같아서였어요. 간절히 기다리다 보면 당신이 어머니를 대신해 우리를 거두면서 사는 동안에도 나는 어머니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단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르지 않은 건 그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나 당신을 부인하고 멀리하려 애썼으면서 당신이 끓여낸 국수를 한 그릇 먹고 나면 아이를 허망하게 떠내보낸 내 몸이 그럭저럭 추스릴 것 같았지요. 바지락 칼국수니 팥칼국수니 감자 칼국수니 교자 칼국수니 베트남 쌀국수니 칼국수 종류야 얼마든지 있지만 오로지 당신이 끓여낸 소박하다 못해 궁상스럽기까지 한 국수를 한 그릇, 당신이 내 부엌에 두고 간 밀개, 나는 그것을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에 두고 왔습니다. 혀에 이미 암이 상당히 퍼져 절제가 불가피하다던 의사의 설명을 당신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당신이 서너 젓가락이라도 국수를 건져 먹을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가 꺼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꾹. 반죽에 찰기가 붙어서인지 한 덩이의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응어리를 주무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단단하고 차지게 맺힌 응어리와 한바탕 씨름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괜한 오기까지 뻗치는 게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내 손가락들이 악착같이 달려들고 매달릴수록 이놈의 응어리는 더 차져만 가지 뭐예요. 그런데요. 글쎄 이놈의 응어리와 달리 말이에요. 제 안에서는 뭔가가 풀리는 것만 같아요. 이놈의 응어리처럼 뭉치고 맺힌 뭔가가 응어리라고 밖에는 적당히 설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그 뭔가가 부드럽게 반죽의 시간이 당신에게는 혹 가슴속 응어리를 달래고 푸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반죽 덩어리가 웬만한 얼굴만 해서일까요? 국수발을 뽑기 위한 반죽이 아니라 그 어떤 형상을 빚기 위한 반죽만 같아요. 조물락조물락 아무 형상이라도 반죽으로 그 어떤 형상을 빚는다면 당신의 얼굴이 아닐까요?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등 다양하고 상반되는 감정들이 뒤섞여 그 어떤 감정도 좀처럼 얽히지 않는 체념적이고 단순해진 얼굴. 반죽을 그대로 놔두기만 해도 당신의 얼굴을 똑 닮은 형상을 띌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반죽이 저 스스로 조금씩 당신의 얼굴 형상을 띄어갈 것만 같아요. 당신의 얼굴을 똑 닮은 밀가루 반죽 형상에 구멍을 내고 훅훅 숨을 불어넣는 상상을 해봅니다. 훅. 이 반죽 덩어리로 과연 몇 가닥의 국수발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당신이 뽑아내는 국수발들은 아주 굵지도 그렇다고 아주 가늘지도 않았지요. 국수라도 끓여주랴? 마치 북어를 뜯는 듯한 소리에 깜짝 놀라 나는 뒤를 돌아다 봅니다. 환청을 들은 걸까요? 그렇지만 분명 미닫이 문 너머 거실 어디에도 당신이 서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환청이었나 봅니다. 1시간이면 될까요? 숙성을 위한 시간으로 말이에요. 안달복달 들볶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동안 반죽은 차져지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반죽이 어느 정도 치대지면 당신은 그것을 비닐에 싸고 양푼째 보자기로 덮어서는 밀쳐 두었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때때로 반나절이 훌쩍 지나도록 잊은 듯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심히 내버려 두는 동안 반죽이 저 스스로 깊고 원숙해진다는 걸 당신은 잘 알아서였겠지요. 숙성의 시간을 달리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침잠의 시간, 단절의 시간, 내적 고요의 시간. 과학적으로 밀가루 반죽의 경우 4~5시간이 숙성의 시간으로 적당하다는 설명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실온이 아닌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도요. 4~5시간이라. 그렇지만 그렇게나 긴 시간 반죽을 내버려둘 여유가 내게는 없습니다. 오늘 밤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아무리 늦어도 8시 안에는 이 집을 나서야 자정전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이 집에 혼자 남겨지겠지요. 성미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반죽을 밀개로 밀고 부엌칼로 뚝뚝 끊어 국수발을 뽑아내고 싶지만 1시간이라도, 다만 1시간이라도 반죽이 숙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내버려두고 싶습니다. 여태 주물러댔으니 그렁저렁 웬만한 국수발이야 뽑아지겠지만 나는 기어이 반죽을 비닐로 싸고 부엌 어딘가 당신이 챙겨둔 보자기가 있을 거예요. 손바닥만하게 개켜 싱크대 서랍 속에 차곡차곡 넣어둔 보자기들. 연두색 보자기, 금색 보자기, 주황색 보자기, 보라색 보자기,
아무래도 보라색 보자기가 적당하겠어요. 양푼째 보자기로 싸 부어거둑한 구석으로 밀쳐두려니 괜히 먹먹하고 허탈한 게. 보라색 보자기 속에서 반죽이 홀로 숙성의 시간을 갖는 동안 난 뭘 해야 할까요? 오른손이 저려옵니다. 황폐한 땅덩이만 같은 오른손에 지진처럼 찾아든 저릿저릿한 떨림이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왼손으로 오른손을 가만히 걸어쥐어 봅니다. 반죽의 시간을 지나와서일까요? 오른손이 내 손이 아니라 당신의 손인 것만 같아요. 만약에요. 당신이 나와 내 동생들 앞에 처음 내놓은 음식이 국수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고작 국수가 아니라 겉보기 그럴듯하고 생색을 낼 만한 음식이었다면 말이에요. 잡채나 불고기, 김밥, 하다못해 한 냄비 끓여낸 돼지고기 김치찌개였다면 말이에요. 똑같은 국수여도 쇠고기 고명이 그럴듯하게 올려져 있었다면 말이에요.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낸 국물에 감자와 파를 썰어 넣고 국수를 끓여 내놓았다면 말이에요. 반죽을 빚는 동안 핸드폰에 5통이나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통은 남편으로부터, 2통은 산부인과 병원으로부터 걸려온 것입니다. 인공수정을 한 차례 더 시도해보기로 했다는 말을 나는 당신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수정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로 한 날이 오늘이라는 것도요. 오전 10시경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나는 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대기실에서 1시간이나 기다렸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무엇이 나를 불현듯 당신에게로 이끌었을까요? 엿새 뒤면 어차피 당신이 서울로 올라올 텐데 말이에요. 내가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양볼이 골짜기처럼 가파르게 파인 얼굴에서 나는 당신의 혀가 감당하고 있는 고통을 막연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당신을 찾아오는 날이 앞으로 또 있을까요? 식당에서 혼자 국수를 먹는 늙은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수 전문이 아닌 밥과 찌개를 주로 파는 식당에서였어요. 늙은 남자는 구석진 테이블에서 혼자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수전증이 아닐까 의심스럽도록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걸어쥐고 국수발을 건져 올려서는 간장 종지만 같은 자신의 입으로 말아놓고 있었습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뽑아 올리듯 힘겹게 건져 올린 대여젓가락의 국수발. 젓가락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국수발은 늙은 남자의 입에 이르렀을 때 한두 가닥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저리 혼자 식당에서 국수를 시켜 먹을까. 그저 한 끼 때우기 위해 국수를 먹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은 국수발을 건져 올리는 늙은 남자의 모습에서 어딘가 필사의 안간힘 같은 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늙은 남자의 모습이 구차스럽고 안쓰러워서였을까요? 나는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이 끓여낸 국수를 한 대접 늙은 남자의 앞에 슬그머니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순두부찌개나 먹을 생각이었으면서 얼떨결에 국수를 주문했지요. 인공 조미료로 맛을 낸 국물에 말아 나온 국수는 5,000원이 아까울 만큼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기대를 한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반달 모양으로 썬 서너 조각 떠있던 호박은 덜 익어 비릿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냉동해두었던 것을 썼는지 바지락 살점은 씹다 뱉은 껌처럼 볼품없이 쪼그라들어 있었지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국수발이 어찌나 형편없던지 차지지도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그렇다고 는적는적 늘어지지도 않는 게 질기고 미끈미끈해서는 꼭 장판지를 잘게 잘라놓은 것만 같아서 어쩐지 말이에요. 늙은 남자가 여전히 그 식당 구석에서
혼자 국수를 먹고 있을 것만 같아요. 퍼진 국수발을 안간힘을 다해 건져 올리고 있을 것만 같아요. 내가 기껏 시킨 국수를 반도 더 남기고 식당을 나올 때까지 늙은 남자는 묵묵히 국수를 먹고 있었더랬지요. 멍하니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국수에 타먹을 양념장을 만들어야겠어요. 하마터면 양념장을 깜빡할 뻔했지 뭐예요. 혹시나 당신이 만들어 놓은 양념장이 있을까 냉장고를 살펴보지만 비지찌개와 서너 가지 밑반찬 뿐이네요. 당신표 국수의 하이라이트는 양념장이 아닐까요? 끓일 때 어떤 간도 하지 않아 양념장을 섞어주지 않으면 밀가루 맛밖에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으니 말이에요. 그 간이라는 게 음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이 모를 리가 있을까요? 아무리 신선하고 화려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글러버리고 마니 말이에요. 그 간을 위해 당신이 따로 마련해 내놓던 양념장. 그 양념장을 한두 숟가락 떠놓고 뒤적뒤적 섞어 주어야 당신의 국수는 비로소 제맛을 냈지요. 쫑쫑 썬 쪽파와 고추, 고춧가루, 참깨, 물엿, 들기름, 조선간장,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 봅니다. 아무래도 양념장에 썰어 넣을 쪽파와 고추를 사러 슈퍼에 다녀와야겠습니다. 핸드폰과 지갑을 챙겨 들고 마루를 나오다 안방을 들여다 봅니다. 벽을 향해 누워 꿈쩍 않는 당신을 바라보다 미닫이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당신의 슬리퍼를 찾아 신고 대문을 나서면서 멈칫. 명패가 문득 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떠난 지가 벌써 언젠데 아직까지 아버지의 명패가. 하기야 이 집의 소유주마저 당신이 아니라 남동생이 아니던가요. 게다가 오래된 동네라 몇 년 안으로 개발이 될 거라지요. 당신이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고 유령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내가 결혼하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호적 등본을 뗐을 때였습니다. 호적 등본 어디서도 당신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손을 씻는다는 것을 그만 깜빡했습니다. 반죽을 치댈 때 손가락들과 손등, 손바닥에 엉키듯 달라붙은 밀가루가 각질처럼 일어나 있습니다. 도로 들어가 손을 씻고 나올까 하다가 그냥 골목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물엿과 참깨와 들기름을 섞어 넣는다지만 조선간장으로 만든 양념장을 나는 싫어했지요. 외간장이라고 하는 양조 간장보다 쓴맛이 강할 뿐 아니라 진하고 텁텁한 그 맛과 향이 제 입에는 거슬리는 게 부연 국수 국물에 흑갈색의 양념장이 섞여드는 게 싫기도 했어요. 국수발에 고춧가루와 쪽파, 참깨가 달라붙어 올라오는 것도 쪽파 한 단, 고추 한 봉지, 1kg들이 밀가루 한 봉지, 두유 한 상자, 딸기 한 근, 슈퍼 옆 정육점에 들러 국거리용 쇠고기도 한 근 삽니다. 제과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카스텔라와 양갱도요. 내 나이쯤 되었을까 제과점 종업원이 잔돈을 건네다 말고 움찔합니다. 밀가루를 반죽한 흔적이 고스란히 제 손을 보고 놀란 것이에요. 국수 반죽을 했더니 얼떨결에 그 말이 중얼거려졌지 뭐예요. 어머나 요새에도 국수를 반죽해서 끓여 먹는 사람이 다 있네요. 종업원의 호들갑스런 반응에 괜히 낯이 뜨거워져 서둘러 제과점을 나왔습니다. 고리타분하고 유난스러운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해서 괜한 자격지심일 거예요. 반죽을 치대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유난을 떨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고심해본 적도 고심하고 싶지도 않지만 당신이 떠난 뒤 당신의 묘를 어디에다 써야 할지 아버지의 묘 옆자리는 어머니의 묘가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자식을 넷이나 낳은 어머니는
일찌감치 그곳에 묻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더랬지요. 만약 우리 사남매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이 낳은 자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요. 염치 없게끔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당신을 찾아온 것인지도 모르지요. 당신의 혀가 아직 온전할 때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도. 여자로서 자신의 속으로 낳은 자식이 단 하나 없이 평생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이에요. 60억에 달하는 사람이 모여 살고 있다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준 존재가 없이 살아간다는 게 내 새끼라는 말이 저절로 흘러나올 만큼 절대적이고 절실한 끈 같은 그런 존재가요. 자식이 끈이더라 말을 친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과 자신을 이어주는 끈일 뿐 아니라 세상과 이어주는 끈이 더더라는 말을요. 제가 좀 종업원에 말 맞다나 요새 여자 같지 않게 일찌감치 결혼해 자식을 넷이나 낳은 친구였지요. 그러고 보니 국수빨이 모양으로만 보자면 끈 같기도 하네요. 가늘고 기다란 게 하얀 운동화 끈 같기도. 혹 당신이 뽑아낸 국수빨들은 끈이 아니었을까요? 당신은 자식이란 끈 대신 밀가루로 반죽을 개어 끈들을 만들어냈던 게 아닐까요? 그 끈들이 허망하게 불어터지고 늘어지는 게 싫어 꾸역꾸역 당신의 입안으로 말아넣었던 것이 아닐까요? 당신이 결코 국수빨을 이로 끊어먹지 않는다는 걸 내가 눈치챈 게 언제였던가요? 당신은 건져 올린 국수빨을 이로 끊지 않고 어떻게든 끝까지 젓가락으로 끌어올리고 당겨 올리고 말아 올려 입속에 들게 했지요. 미끌미끌 늘어지는 한 가락까지. 그런 국수빨을 내가 숟가락으로 재다 뚝뚝 끊어버렸으니. 서운하세요?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더랬지요. 아버지의 제삿날 채친물을 오목한 프라이팬에 넣고 들기름에 들들 볶으면서 서운하기는 그런 거 하나 없다. 당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쌀을 안칠 때 받아두었던 쌀뜨물을 한 국자 프라이팬에 부었습니다. 한층 볶아진 부채가 쌀뜨물에 잠겨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의 그 대답이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운한 게 어떻게 없을 수 있는가. 불쑥 반발심이 일어 당신에게 따지듯 물었지요. 정말 없으세요? 서운한 게 뭐가 있을까? 당신에게는 우리 사남매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최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둔 아버지는 당신으로부터 자식을 보려는 욕심이 없었을 테고 당신은 여자로서 또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니까요. 요즘이야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시대지만 당신이 젊던 시대만 해도 어디 그랬던가요? 당신이 들어와 산 지 4년쯤 지난 어느 날 당신의 친정어머니가 다녀간 적이 있었더랬지요. 김과 멸치 따위를 팔러 다니는 행상처럼 불쑥 찾아와 당신이 끓인 국수를 한 대접 잡숫고 돌아갔지요. 안방으로 들자는 당신의 청을 한사코 사양하고 마루에서 국수를 잡숫던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쥐눈이 콩 같은 눈으로 우리 사남매를 바라보면서 국수빨을 연방 숟가락으로 건져 올리던 모습이 국수 한 가락 한 가락 한 가락.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속으로 난 자식이었기를 바라고 바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기 전 그분이 나와 동생들에게 한 장씩 들려주었던 1,000원짜리. 꼬깃꼬깃하던 그 1,000원짜리가 어쩐지 그분의 살점만 같아서 살점을 뚝뚝 떼어 우리에게 들려준 것만 같아서 곧장 가게로 달려가 과자와 맞바꾸어 버렸지요. 그리고 두어 달 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당신은 장례를 치르러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곳까지 다녀왔지요.
닷새가 지나서야 돌아왔을 때 당신의 머리에는 흰 리본을 매단 실핀이 꽂혀 있었지요. 그 닷새 동안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 애간장을 태웠는지 당신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던가요? 어쩐지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아서 내 어머니처럼 당신 역시 당신과 매 한 가지로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분의 모습이 이토록 오래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나와 한 피로 흐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진즉에 빛바란 것과 달리요. 보라색 보자기를 들추고 반죽을 한 번 손가락으로 꾹 쌌던 비닐을 벗겨내고 반죽을 주물러 봅니다. 중간에 물을 더 넣고 치댔는데도 여전히 반죽이 된 걸까요? 숙성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탄력과 찰기가 생겨 질겨지기도 했겠지요. 만약 반죽이 처음부터 되게 되었다면 그것은 반죽이 질어질까봐 질의 겁을 먹은 탓이겠지요. 애써 이겨놓고 기껏 수제비나 떠야 할 만큼 질어질까 봐서요. 펄펄 끓어오르는 물속에 풀어넣기도 전에 국수빨들이 서로 들러붙을까 봐서요. 하기야 수제비 반죽이라면 모를까 국수 반죽이 어디 그렇게 만만할까요? 그렇다고 이미 숙성까지 시킨 반죽에 물을 더 넣고 치댈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니겠어요? 점성이 강해진 탓에 물은 반죽에 골고루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 것입니다. 밀개로 밀기가 난감할 만큼 겉만 질척질척할 수도. 더구나 숙성까지 시킨 반죽에 물을 더 넣고 치댄다는 것이 어쩐지 억지스럽게만 생각됩니다. 순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순서를 거스리는 일처럼 말이지요. 그렇다고 반죽을 다시 할 수도 없으니 새로 반죽을 하는 동안 당신이 깨어날지 모르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게 한 가락의 국수빨. 그래요. 한 가락의 국수빨이라도 당신의 혀가 아무 고통 없이 말아올릴 수 있다면 밥알은 고사하고 물이 닿는 곳조차 쓰리고 아려하는 당신의 혀가 말이에요. 되든 질든 어서 반죽을 밀어 국수빨을 뽑아야겠어요. 욕심 같아서는 명주실처럼 가느다란 국수빨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죽을 종이장만큼이나 얇게 밀어야겠지요. 고루 평평하게 펴진 반죽을 기저귀 개키듯 차곡차곡 개켜서는 엄지와 중지, 약지 그렇게 세 손가락 끝으로 슬쩍슬쩍 눌러가면서 썰어내야 할 것입니다. 밀고 밀어 보자기만큼 넓어진 반죽에 밀가루를 솔솔 뿌려가면서 개끼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쪽 무릎을 접어세우고 도마에 바싹 붙어앉아 반죽을 썰던 고개를 한쪽으로 비스듬히 떨어뜨리고 국수 한 그릇, 당신이 먹어보기는커녕 구경조차 못해본 음식이 꽤 많다는 사실을 나와 내 동생들이 안 것은 당신의 칠순을 맞아 저녁을 사 먹으러 들어간 샤브샤브 전문 식당에서였습니다. 즉석에서 다시 국물에 온갖 야채와 쇠고기를 데쳐 먹는 샤브샤브를 당신은 생전 처음 먹어본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먹는 아귀찜 또한 당신은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양장피는 드셔보셨어요? 오양 장육은요? 참치회는요? 복지리탕은요? 탕평채는요? 스테이크는요? 부엌은 형광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둡습니다. 쓱쓱 국수 써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합니다. 깨끗한 면보자기를 찾아 부엌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나무 도마를 올려놓습니다. 슈퍼에서 사온 밀가루 봉지를 뜯고 밀가루를 한 줌 움켜쥐어 나무 도마에 고르게 뿌립니다. 반죽을 나무 도마에 놓고 주물럭주물럭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반죽을 밀개로 밀기 전 도마에 올려놓고 토닥토닥 달래듯 두드려 가면서 주물러 가면서 눌러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었지요. 마치 긴장을 풀어주듯이 말이에요.
밀가루를 허옇게 뒤집어 쓴 국수빨들이 둥근 양은 쟁반에 다부록이 널려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끓는 물속에서 국수빨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듯 풀어지던 장면도요. 백색이던 국수빨들이 익으면서 창백하게 질려가던 장면도, 솥 밖으로 넘쳐 흐를 듯 부르르 거품이 끓던 장면도, 그새 반죽이 굳고 있지 뭐예요. 무릎 걸음으로 나무도마에 밭투 다가앉습니다. 30년 넘게 당신의 손에 길들여진 밀개를 집어들어 반죽이로 가져갑니다. 지그시 반죽을 누르면서 밀개를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밀개를 앞으로 밀 때 밀개 한가운데에 모아져 있던 당신의 두 손은 바깥을 향해 미끄러져 나갔지요. 마치 양극과 음극이 서로를 밀쳐내듯 당신의 두 손은 서로로부터 멀어졌어요. 최대한 멀리 멀어진 두 손을 다시 밀개 가운데로 끌어당겨서는 앞으로 쭉 내리듯 감질나게 밀가루를 뿌려주고 밀개로 또 쭉, 반죽이 찌그러지지 않고 둥글게 퍼지도록 반죽을 수시로 돌려가면서 밀개로 반죽을 밀던 당신의 모습이 오체 투지와 어딘가 닮았더라고, 그렇더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겠지요. 내가 간혹 장을 보러 가는 대형마트 근처 도로가에 소형 트럭을 받쳐놓고 국수를 파는 남자가 있습니다. 중국집 주방장처럼 차려입고 도로에 두 발을 내딛고 서서는 힘차게 반죽을 밀고 밀어서 뽑아낸 국수를 말이에요. 그 남자는 어쩌다 소형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국수를 만들어 파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뚝딱 요리된 한 그릇의 국수가 아니라 국수빨을 말이에요. 4, 5인분쯤, 암튼 한 봉지에 5,000원인 국수를 선뜻 사가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 남자는 내가 볼 때마다 열심히 국수빨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과 그 매연과 그 어수선함 속에서 묵묵히 밀개로 반죽을 밀어서는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게 손목에 잔뜩 힘만 들어가고 반죽이 좀처럼 펴지지 않습니다. 밀가루 반죽 덩어리가 아니라 납덩어리를 어디서 구해다 판판히 펴겠다고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명주실처럼 가는 국수빨을 뽑아내겠다던 게 턱없는 욕심이었을까요? 젖먹던 힘까지 밀개에 실어 눌러 미는데도 반죽이 잘 펴지지 않는 것이 꼭 반죽이 빡빡하니 된 탓만은 아니겠지요. 밀개에 매달린 내 몸이 전혀 리듬을 타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밀개로 반죽을 밀 때 당신의 몸에는 리듬이 실렸지요. 손과 손목뿐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이에요. 느린 듯 가열한 리듬감으로 당신은 밀개를 밀고 밀어 반죽을 조금씩 펴나갔습니다. 당신이 뽑아낸 국수빨은 너무 굵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늘지도 않았지요. 질겨 터지지 않고 보들보들한 게 쉽사리 끊어지거나 불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고루고루 평평하지도 그렇다고 둥글지도 않은 게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잡아당겨 늘여놓은 것만 같아요. 아무리 잘 썰어도 고르지 못한 굵기와 길이가 제각각인 국수빨들이 뽑아져 나오겠는걸요? 어떻게 반죽을 이 모양 이 꼴로밖에 못 밀었을까? 반성과 함께 허탈감까지 밀려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밀개를 선뜻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다 반죽에 밀가루를 뿌리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것에 밀가루를 뿌리고 또 반으로 폭이 반 뼘쯤 될 때까지 그렇게 오른 무릎을 세우고 나무도마에 더 바투 다가앉아 슥 슥 슥. 내가 지금 부엌칼로 썰고 있는 게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마분지 따위 종이만 같아요. 양은 쟁반에 의해서 국수빨들을 풀어줍니다. 몇 올 안 남은 머리카락을 빗기듯 손가락 힘을 느슨하게 풀고 국수빨들을 툭툭 털어 흩뜨려 주어야 해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국수빨들이 걸려 올라오도록
뒤적뒤적 들추고 헤치면서 썰 때 너무 꽉 눌려 그대로 접혀버린 국수발들은 일일이 손으로 풀어줍니다. 뿌옇게 떠다니는 밀가루 속에서 국수발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려니 끈 같다는 생각이 더 절실히 드는 게 저기 당신과 여기 나 사이에 놓인 연줄만 같아서 길든 짧든 굵든 얇든 우그러졌든 간에 한 가락 한 가락이 죄다 죄. 기껏 뽑은 국수발들을 도로 뭉쳐버리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어서 한 솥 물을 받아 얹어야겠어요. 국수 삶을 물을요. 내 변덕맞은 손이 국수발들을 뭉쳐버리기 전에요. 가스레인지가 불꽃을 피워올리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집니다. 이제 물이 끓기를 기다려 국수발들이 엉키지 않게 풀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냉장고에 기대 세워둔 소반을 들어 접힌 네 다리를 펴고 행주로 훔칩니다. 국수를 담아낼 대접을 찾아 헹구어 받쳐놓고 미리 다져둔 쪽파와 고추의 조선간장 2숟갈, 물엿 반숟갈, 고춧가루 반숟갈, 들깨 반숟갈, 들기름 반숟갈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오늘 밤 아무래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벌써 8시가 넘어버렸으니 말이에요. 등 뒤에서 물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무 기척이 없고 국수발들은 속절없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부엌 창밖에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소리들이 들려오고요. 당신의 부엌이 아닌 그 누군가의 부엌에서도 저리 물이 끓고 있지 않을까요? 그 누군가의 부엌에서도 말이에요. 물 끓는 소리가 마치 내 안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아요. 한참 전부터 내 안 어딘가에서 뭔가가 저리 끓고 있었던 것만 같아요. 내가 모르는 새 비등점에 도달한 그 뭔가를. 양은 쟁반을 받쳐들고 몸을 일으킵니다. 소뚜껑을 열자 김이 막 부화한 흰나비 떼처럼 날아오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밑둥밖에 남지 않은 나무에서 나비떼가 연기처럼 피오르던 장면이 겹쳐 떠오르면서 멍해집니다. 싹둑 잘려버려 가지를 뻗을 수 없으니 더는 잎도 꽃도 못 피우고 열매 또한 당연히 맺지 못하는 나무 밑동이 나비떼를 날려보내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지요. 구름이 바위처럼 무거워지고 바람이 성난 염소처럼 사납게 휘몰아치는 밤새 수천 마리의 나비를 제 안에 꼭 품고 있다가 날려보내던 그 장면은 말이에요. 만약에요. 그 나무가 온전한 나무였다면, 그나마 남은 밑동 속이 동굴처럼 비어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나비를 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고 보면 당신은 우리에게 밑동만 남은 나무가 아니었을까요? 박쥐가 드글대는 혼돈의 밤, 기꺼이 우리를 품어주었던, 우리가 아무리 발광을 쳐대도 뿌리를 땅속에 단단히 내리고 흔들리지 않던 나무 밑동에서 날아오른 나비들은 뒤 한번 안 들어보고 코발트빛 여명 속으로 흩어졌지요. 김이 한풀 꺾이기를 기다렸다 국수발을 한 움큼 들어올립니다. 메말라 뻣뻣해진 국수발들을 흩뿌리듯 끓는 물 속으로 뿌려 넣습니다. 엉키지 않게 국자로 국수발들을 휘휘 저어주다 또 한 움큼. 국수발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흰 거품이 부르르 끓어 넘치듯 말듯 가스레인지 불을 조금 줄이고 국자로 뒤적뒤적 휘. 밀가루로 반죽을 개고 국수발을 뽑아 삶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고작 서너 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요. 인류가 국수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게 기원전 2000년 전부터라던가요? 황하 유역에서 기원전 2000년 된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국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유적이라지요. 밀이 아닌 수수를 가루내어 뽑은 국수였다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헤아리기조차 막막한 그 긴 시간이 저 한 대접의 국수에 담겨 있는 것만 같아요. 얼른 알지단이라도 붙여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을 꾹 누릅니다. 애당초 당신이 끓여내놓던 국수와 별다르지 않은 국수를 한 그릇 당신에게 대접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가요? 당신의 국수보다 소박할 것도 화려할 것도 없는 국수를 말이에요. 국수와 양념장만 올린 소반을 불끈 들고 부엌 문지방을 건너갑니다. 미닫이 문에 소반 가장자리가 스치면서 불투명 유리가 출렁 요동칩니다. 언제 깨었는지 당신은 안방 한쪽에 오독하니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내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소금알들이 물속에 녹아드는 소리를, 밀가루에 소금을 부어가면서 치대고 주무르는 소리를, 반죽을 주물러대는 소리를, 밀개로 반죽을 미는 동안 나무 도마가 흔들리면서 떠걱떠걱 내지르던 소리를, 기저귀처럼 개킨 반죽을 부엌칼로 쓱쓱 써는 소리를, 국수빨들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소반 접힌 네 다리를 차례로 펴는 소리를 잠자코 듣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수를 다 끓였구나. 당신이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면서 소반에 다가앉습니다. 숟가락을 쥐더니 양념장을 떠 국수 대접으로 가져갑니다. 양념장이 고루 섞여들게 버무리듯 국수를 뒤적여 줍니다. 젓가락으로 바꾸어 쥐고 서너 번 더 뒤적이다 국수빨을 건져 올립니다. 대여섯 가닥의 국수빨들이 젓가락에 딸려 올라옵니다. 당신의 입이 벌어지기 전에 애써 들어올린 국수빨들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간신히 걸쳐져 있던 한 가락의 국수빨마저도 흘러내립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혀가 국수빨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듯해서 나는 숟가락을 집어듭니다. 국수빨들을 뚝뚝 끊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당신이 내게 처음 끓여준 국수빨들을 숟가락으로 뚝뚝 끊어내듯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래전 국수빨들을 뚝뚝 끊어내던 심정과 지금 국수빨을 뚝뚝 끊어내는 심정은 분명 다르겠지요. 뚝뚝 뚝